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원만하게 떨어져서 바닥을 잡고 올해 내년을 지나면서는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는 인하하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또 한 달 만에 나오게 됐는데 시장이 좀 잘 가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편안해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할까?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한 바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시고 전략을 잘 짜시면은 아마 올해 여름까지는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출연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흐름이 매우 좋고 코스피도 2,600을 넘고요. 좀 요즘 증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흐름들은 단기 조정은 있다 하더라도 네.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 7, 8월 중에, 그러니까 3분기 중에 2,800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온 데 따른 피로감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가 2,640, 50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밀리고 넘어서려다 밀리고 이런 흐름인데, 좀 단기적으로 좀 2,600선 조금 이탈하면서 좀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지 네. 다시 2,300, 2,200 이렇게 가는 그림은 절대 아니다.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사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는 굉장히 많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기 전망 흐름들이 많이 변하면서 올해 1분기, 2분기가 오히려 경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견조한, 강한 구간이고요. 또 길게 본다면 3분기 초중반까지. 왜냐하면 미국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는 1%대 중후반이고요. 네. 3분기까지 0.9%, 1% 가까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 단단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만의 12개월 선행 EPS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굉장히 견조하다. 특히 펀더멘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 실적 이 두 가지 변수가 좀 상승 쪽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S&P 500하고 나스닥은 52주 신고가 네, 기록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옥자분들은요, 네. 혹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좀 미국 증시에 거품이 좀 껴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힘들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미국 GDP 성장률은 1분기는 1.6, 2분기는 1.9, 3분기는 0.9, 4분기 내년 1분기가 0.2, 0.1 정도로 좀 낮아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둔화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경기 침체보다는 완만한 경기 둔화, 소프트 랜딩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몇몇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고용이 악화될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파월 연준장도 말했잖아요. 그 물가 2% 들어가는 상황에서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될 수도 있다. 옛날처럼 경기 침체처럼 실업률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안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실업률을 얘기하는데 실업률 저 밑에 있는 실업률이 이번에도 3.7로 반등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등을 해서 4%, 4.2, 4.3 이렇게 올라가면 불안해지겠죠. 그래도 저는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조업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서비스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비중도 좀 있긴 하겠지만 좀 낮죠. 근데 제조업 경기랑 서비스업 경기 정점이 달랐어요. 보시면은 이 ISM 제조업 지수 보시면은 21년 1분기에 고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보시면은 21년 4분기에 정점이 나왔어요. 네. 약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조업 지수는 쭉 떨어졌다가 46선에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는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네. 자, 그러면은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경기가
더 수축되고 둔화됨으로 인해서 경기 방향성은 우하향이 맞는데 음. 먼저 꺾였던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잡아준다면 아. 급격한 경기 침체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그리고 둔화된다 하더라도 완만하게 둔화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하나만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빨간색 선이 신규 주문인데 신규 주문 보통 선행성을 보여주거든요. 아. 근데 얘가 저번 달에 꺾였어요. 음. 그래서 6월 ISM 제조업 지수에서 신규 주문이 반등을 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서비스업 경기 아직 좋은데 왜 수축 국면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니 요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기업 활동하고 신규 주문이에요. 얘는 이미 수축 국면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제조업 경기가 좀 안정적으로 바닥을 잡아가게 되면 경기 둔화 폭이나 강도는 좀 제한적일 거고 다만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우하향이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제조업이 버텨주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게 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제조업 국가들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한국,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수축은 맞지만 네. 이게 막 심각한 수축은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맞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서 바닥을 잡고 올해 내년을 지나면서는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증시는 기대를 먼저 맞습니다. 반영하는 거니까 기대보다는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급격한 경기 침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물가도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방향성 자체가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뭐 상단과 하단이랄까요? 네.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인데 뭐 24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저희. 근데 올해는 네, 좀 울퉁불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미국, 유럽, 한국, 중국 경기 저점이 다 달라요. 미국은 올해 4분기 또는 1분기, 유럽은 올해 3분기, 한국은 올해 2분기, 중국은 작년 4분기.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가 있다 하더라도 움직일 때 다 같이 편하게 올라가면서 쭉쭉 시장을 끌어오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업종이 움직이면 나머지 업종이 쉬고 네. 또 다른 업종이 움직이면 나머지 업종이 쉬고 이러면서 울퉁불퉁한 상승이긴 하겠지만 7, 8월 달까지 2,800톤 돌파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요 4분기 때 쉬는 이유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팩터 중에 좋은 게 경기가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3분기, 4분기 때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좀 많이 둔화될 수 있고 0% 성장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기업이익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좀 등락이 있겠다. 박스권 등락 정도로 좀 쉬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도 경기 턴어라운드하고 미국, 유럽 금리, 특히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재개될 가능성들이 들어오면서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는 인하하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됐을 때는 지금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같은 업종들이 좀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 방향성을 위쪽으로 쭉쭉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이렇게 오르기는 하지만 울퉁불퉁하니까 그때마다 좀 저점 매수 눌릴 때마다 그렇죠. 이 그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밑에 그림이에요. 밑에 그림 뭐냐면 12개월 선행 EPS랑 순이익인데 이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익 전망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이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지고 상승 여력은 커지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지할 수 있는 지지선과 상승 목표치가 계속 상향조정 되고 있다는 의미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2610, 20, 뭐 장중에는 40을 넘나들기도 하는데 PER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12배 초반이에요. 자, 지난번 직전 고점이 2,580이었어요. 네. 그때 12개월 선행 PR은 13.4배였어요. 오히려 그때가 높았네요. 네, 그때 높았고 지수는 올라갔는데 밸류에이션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상승 여력은 커지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목표치는 높아지고 지지받을 수 있는 레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밴드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그림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익 전망이 올라가면서 PER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2,400선 초반, 2,300선대였던 지지선이 지금 2,450까지 올라왔고 2,600을 넘나들기 힘들었던 상단은 2,75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밴드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동안에는 이게 올라가면서 얕은 조정에도 사야 되는 구간으로 계속적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니저분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경민 팀장 생각할 때 있어서 지금 시장 방향성이나 흐름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명확하게는 좀 그렇지만 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경민 팀장이 보기에는 뭐가 그래도 가장 믿고 갈만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전 12개월 선행 EPS랑 순이익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 흔들릴 때마다 사야 되는 구간이다. 만약에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가다가 멈추거나 꺾이게 되면 그때 비중 조절을 좀 하더라도 이게 우상향하는 동안에는 쉽게 주식을 팔거나 줄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4분기에는 좀 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12개월 선행 EPS가 쭉 올라가다가 저는 2분기 실적 시즌까지 7월 중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 실적을 다시 재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좀 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인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률을 보면 되게 낮아 보여요. 네. 평균보다 다 낮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 이렇게 끌어내리니까 낮아 보이는데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작년 3분기부터 계속 평균 2011년 이후 평균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 3분기는 5.8, 평균은 6.9. 네. 1.1%포인트 낮았고요. 작년 4분기는 2.2, 평균은 4.4 낮았고요. 이번 1분기에도 6.4, 평균은 7.2, 0.8%포인트 낮았죠. 근데 2분기까지는 컨센서스는 7.0, 그리고 평균 6.7, 크게 괴리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0.3%포인트 정도면은 뭐 실적 전망치 프리어닝 시즌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3분기가 8.0, 평균은 6.9, 네. 4분기가 6.9, 평균은 4.4. 너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3분기, 4분기 중에는 미국과 유럽 경기가 영해에 가까운 성장을 하면서 좀 둔화되는 그림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원달러율도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눈높이는 좀 높다. 그래서 12개월 선행 EPS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리바이즈, 그러니까 다시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멈추거나 좀 꺾이면서 시장에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들 보시겠지만 12개월 선행 EPS가 순이익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4분기에 좀 쉬더라도 2024년은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상승. 그래서 저는 4분기에 쉴 때 네.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이 최바닥이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였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진짜 쭉 뻗어가기 직전에 조정 보면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 부분은 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저점 나오고 네. 안 좋다 하면서 그 심리에 좀 매몰돼서 맞아요. 어느 정도 딱 눈 떴더니 2,6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진짜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막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지금도 못 담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시장에 악재가 없었던 상황은 없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악재도 너무 많다. 네. 경기 둔화, 상업용 부동산, 은행권 불안 뭐 이런 악재들인데 왜 시장이 올라가냐. 자,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악재라는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면은 새로운 게 있나 싶으실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호재가 내가 예상, 그리고선 시장 흐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나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
이미 알려진 악재들은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 있는 악재들은 어떻게 됐든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녹아듭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악재가 컸다면은 이게 시간을 가면서 녹아들면서 이게 점점 작아지겠죠. 네. 그리고 호재들은 작은 변화고 큰 별거 없겠지라고 했지만 하나 둘 누적되면서 이 무게감의 역전이 되는 시점이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게 1분기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주식 비중이 너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살까 내일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5%든 10%든 사자. 네. 그런 다음에 반등하면은 거봐.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사면서 좀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을 펼쳐나가면서 주식 비중을 조금씩 계속 채워가자라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다가 증시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이 사면 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크지 않아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고 있고 실적 전망은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라든 수출도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그림이라서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본다면 조정을 받는 폭도 제한적일 거고 밀린다 하더라도 뭐 2000, 2200 뭐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는 2500선 지지력 테스트 이후 다시 올라가고 2600 지지력 테스트 이후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신뢰하는 퍼센트 정도 5%면 5%, 10%면 10% 일단은 비중을 늘려놓은 다음에 들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밀릴 때마다 사 나가신다면 지금 고민하면서 놓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네.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